수강생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디지털 공학 강의를 맡게 된 광기술공학과의 박종락 교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디지털 공학 그 강의 계획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공학은 디지털 논리 회로를 다루는 공학 분야이며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데이터 통신, 그리고 디지털 기록, 디지털 하드웨어 등을 필요로 하는 매우 폭넓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디지털 논리 회로의 해석 그리고 설계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제가 이제 디지털 공학 관련된 이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적어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배울 것이 논리회로라는 것이죠. 여기 논리회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전자회로를 배웁니다. 우리가 배웠던 전자회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회로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회로는 이제 아날로그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회로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논리 회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 디지털 논리 회로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이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디지털 공학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고, 우리가 이제 광기술 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회로 분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광기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응용 분야를 여러분들이 개척한다든지 할 때 기본이 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과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목표는 공학 인증을 기준으로 학습성과 1번과 학습성과 3번을 기본적으로 교과목 그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교과목 목표는요, 수학,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의 지식, 그리고 정보 기술을 우리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회로죠, 관련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기초과학적 지식도 갖고 있고 또 기초공학 지식도 갖고 있고 기초정보기술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우리가 다루는 디지털 회로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목 목표는 디지털 회로 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디지털 회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 뒤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이 교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위에 우리 이제 교과목 개요와 특징,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이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번 학기에 배울 그 교과 내용은 크게 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회로의 해석, 그 다음에 논리회로의 설계. 그래서 해석, 그 다음에 설계. 이것이 이제 주요한 교과 내용의
예, 교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리회로의 이제 해석이라는 것은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분석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입력은 무엇이고 출력은 무엇이고 그 사이에 어떤 연산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회로가 어떻게 어떤 동작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내가 이러이러한 입력을 줬을 때 이러이러한 출력이 나오도록 회로를 구성해 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배우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설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적 평가는요. 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그다음에 출석, 요 네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30%, 기말 30%, 네, 과제 20%, 출석 20% 이런 비율로 반영을 해서 네, 성적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목의 주 교재는요. 네, 디지털 논리회로라는 책이고요. 한빛 미디어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디지털 실험 with PSpice. 이것도 역시 한빛 아카데미에서 네, 발간된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 실험의 주 교재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교재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면 디지털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실습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네, 커버하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회로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디지털 회로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들을 벌써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메모리 장치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디지털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내부에 숨어져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공학 그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강의 계획서 중에 주별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첫째 주에는 강의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강의 관련된 소개를 하고요. 2차 시부터 그 디지털 공학 관련돼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들어가기라고 그 챕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이제 논리인데 로직의 레벨.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정보는 사실은 0과 1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회로상에서는 0과 1을 사실은 전압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압. 그럼 전압이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사이에 있을 때 0으로 할 거냐, 몇 볼트부터 몇 볼트 사이에 있을 때 1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압의 레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펄스들을 사용해서 이제 논리 그 정보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펄스 파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펄스 파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펄스 파형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집적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ADC, DAC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ADC는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정보들은 아날로그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DAC는 그리고 디지털을 또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컨버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런 내용들을 그 디지털 공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기초적인 어떤 소개하는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제는 1장의 경우에는 예제 1-1, 1-2인데요. 제가 과제 문제는 우리 주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로 정했습니다. 예제 문제는 사실 문제와 해답이 교과서에 모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충실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를 보신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쭉 따라서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충실히 따라 푸시고 그 풀이만 문제는 적으실 필요 없고 풀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드리는 것은 과제 풀이용 노트를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노트에 한 노트에 계속해서 그 과제풀이용 노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제 문제를 푸셔서 정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풀이 과정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그 풀이 과정을 보면 어떤 식으로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캔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던지 하셔서 각 과제마다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드셔서 사이버 강의실에 그 온라인으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제 문제를 푸시다가 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이버 강의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요. 이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과 2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십진수를 다루고 있는데 십진수를 소개하고 어떻게 십진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이진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8진수와 16진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진수, 진법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법 또는 뭐 2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법 뭐 2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는 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진수의 연산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진수 연산 중에 뺄셈 연산을 할 때는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진 부동 소수점 수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진수를 이용해서 그냥 실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이진수를 이용해서 그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 디지털 코드들을 소개할 건데요. 그 BCD 코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겁니다. BCD 코드는 이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라고 10진수이긴 한데 2진수로 표현한 그런 10진수입니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3초각 코드, 그다음에 다양한 이진 코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뭐 그레이 코드, 에러 검출 코드, 영어 숫자 코드
여러분들이 뭐 아스키 코드란 그런 말씀 들어봤었죠. 그 이진수를 이용해서 뭐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런 코드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논리 게이트에서는 이제 논리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중요한 그 디지털 연산을 하는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NOT 게이트, 뭐 버퍼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 뭐 이런 기본 게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합으로 이제 논리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 게이트들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논리, 부논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게이트들이 실제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어떤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에서는 불대수를 배울 건데요. 이제 불은 영국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대수는 이진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학입니다. 이진수 관련 수학인데 여기 이제 대수란 말이 있죠. 대수는 어떤 뜻이죠? 대수, 대수학. 대수학은 우리가 뭐 엘지브라라고 하는데 어떤 실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수란 말은 숫자를 대신한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수학적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기술하는 그런 수학 분야를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만든 이진수랑 관련되어 있는 대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불대수의 수학적 기본 법칙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논리 회로가 있을 때 이걸 논리식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 다음에 논리식이 있을 때 이걸 회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불대수식의 표현 형태 중에 중요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불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논리식이 간소화되면 회로도 간소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어떤 과정을 보시면 사실 과정이 되게 빡빡하고 그 아주 컴팩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각 주마다 그 한 장씩 그 진도가 나갈 거고 각 주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씩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강의를 수강하시고 강의 수강이 끝나면 복습하신 다음에 과제를 곧바로 수행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7주에는 논리식의 간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논리식의 간소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것을 간단한 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이 사실 우리 이제 디지털 회로 관련 설계 또는 분석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식 간소화에 사용되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카르노 맵이라는 그런 맵이 있습니다. 변수가 2개일 때 카르노 맵 만드는 법, 변수가 3개일 때 카르노 맵 만드는 법, 그 다음에 4변수에 대한 카르노 맵, 그 다음에 뭐 선택적 카르노 맵, 뭐 그 다음에 논리식 카르노 맵, 그 다음에 5변수, 6변수 카르노 맵, 그 다음에 변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퀸 맥클러스키 방법입니다. 그래서 퀸 맥클러스키 간소화 알고리즘을 최종적으로 그 논리식 간소화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출력 함수, 그다음 낸드와 노어 게이트로의 변환, 익스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 노어 게이트에 대해서 뭔가 그 회로를 간소화하는데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논리 회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합 논리 회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이 정해지면 출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조합 회로라고 합니다. 순차 회로 또는 순서 회로는 자, 입력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현재 상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과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뭐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 TV를 껐다 켰다, 그 다음에 채널을 바꾸는 리모컨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리모컨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널 번호를 예를 들어 11번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11번 입력하면 11번 채널로 가죠, 그죠? 그 다음 15번 입력하면 15번 채널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정해지면 출력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조합회로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채널 업다운이 있죠, 그죠? 채널 업다운 버튼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1번 채널에 지금 있다. 이때 업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채널이 기억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12번으로 갑니다. 근데 12번에 있을 때 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13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동일한데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회로를 순차 회로 또는 순서 회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 어떤 회로적으로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 논리 회로에 대해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합 논리 회로 중에 배울 것들이 가산기, 덧셈기, 비교기, 그 다음에 디코더, 인코더, 그 다음에 먹스라고 하는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디먹스라고 하는 디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코드를 변하는 코드 변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리티 발생기, 검출기. 이거는 뭐 오차 검출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의 기본 구성이 되는 플립플롭이라는 그런 디지털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립플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플립플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SR 플립플롭, 그 다음에 D 플립플롭,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입력 플립플롭, 비동기 입력 플립플롭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비동기 입력 플립플롭의 동작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바이블레이터는 일종의 클럭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는 동기 순서 논리 회로가 있고 비동기 순서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순서 회로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기 순서 논리 회로의 해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순서 논리 회로, 순차 논리 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순차 논리 회로라고도 합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순서 논리 회로나 순차 논리 회로나.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랑 관련되어 있는 플립플롭의 여기표, 그 다음에 동기 순서 논리 회로의 설계 과정, 동기 순서 논리 회로의 설계에 의해, 그 다음에 미사용 상태가 있을 때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다음에 카운터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위한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디코더와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순서 논리 회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는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제 어떤 상태가 바뀌는 그런 회로를 카운터라고 합니다.
비동기식 카운터, 그 다음에 동기식 카운터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외의 기타 카운터, 그 다음에 카운터는 그냥 IC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카운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카운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레지스터는 일종의 임시 기억 장치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PC가 느려졌다 그럼 뭘 하죠? 레지스터리 청소를 하죠. 그죠? 뭔가 임시 기억되어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깨끗하게 비우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터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면 이제 직접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가 있고, 병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가 있고,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 또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 그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시프트 레지스터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메모리, 프로그래머블 논리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메모리가 뭐 있죠? ROM, Read Only Memory, RAM, Random Access Memory가 있죠. 그래서 ROM, RAM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논리 회로를 이제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하듯이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머블 논리 장치인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에 이제 기말고사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용이 참 많죠. 참 많은데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시고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 전 챕터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다음 챕터에 어떤 기본 지식이 돼서 지식이 쌓여져 가거든요. 따라오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진도에 맞춰서, 강의 일정에 맞춰서 꼭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푸시고 하시면서 늦지 않게 이 강의를 따라오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